듣는 힘, 그 위대한 능력. 상대와 통하기 위해 우리는 대화를 한다. 대화의 목적은 이해다. 남을 이해시키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한다. 그런데 목적과 달리 대화가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막는 일이 빈번하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내가 하는 말의 양에 있다. 나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말을 많이 하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순간 이해는 점점 멀어진다. 내가 상대에게 하는 말의 양은 미니스커트 같은 것이란 표현이 있다. 흥미를 유발할 정도로 짧지만 주제를 다룰 만큼은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짧으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도 식사 시간을 앞두고 기도가 길어지면 신도는 짜증나기 마련이다. 평생 한 번밖에 들을 일 없는 주례사도 다시 한 번과 마지막으로가 이어지면 앞에 멋진 내용은 잊힌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구조상 위에 있는 것처럼 인지되지만 사실 내가 완벽하게 위에 있다면 오히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 듣는 리더는 존중을 받지만 말하는 리더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기에 돌아서서 실망한다. 그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는 그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듣고 있느냐다. 우리는 흔히 아랫사람이나 친구의 말을 듣다 생각나는 말이 생기면 말의 의미 파악을 중단한다. 그리고 말을 끊거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쳐들어간다. 이런 식의 대화가 몇 번 이어지면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자랑과 예의적인 칭찬만 왔다 갔다 하는 수다로 변질된다. 사실 대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빈도에 비해 대화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 적다. 어쩌면 대화법이란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말을 할 줄 알면 대화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대화의 기술은 한치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듯 느껴진다. 승마조련학과나 테마파크 디자인과 치킨, 피자, 디저트를 개발하는 학과도 있는데 대화학과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사회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남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있을 리 없다. 대화법 관련 테크닉 기술을 담은 책을 보면 더욱 어이가 없다. 눈을 보며 이야기하고 맞장구를 쳐주라든가 유머 몇 가지를 기억했다가 적절할 때 사용하라는 식이다. 상대와 같은 행동을 해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마지막 말을 따라해서 듣고 있음을 암시하라고 가르치기 바쁘다. 중간중간 리액션이 담긴 그래요? 라는 말을 넣으라는 당부도 물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 모두 대화의 본질을 벗어난 헛짓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누구든 언젠가 어디서든 한 번쯤 진정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서로 몰입하고 공감하고 대화 도중에 위안과 이해를 받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준다.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만 집중해야 한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거나 이 시간 이후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 도중 생각난 다른 일들을 생각하거나 나는 더 크게 다친 적 있다며 정강이를 걷어 올려서도 안 된다. 그저 완벽하게 그의 말과 그 말의 의미를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상대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과 완벽하게 동일한 경우는 없다. 그가 부모를 잃었다 말을 할 때 자신도 부모를 잃었을 때의 느낌은 공감되겠지만 그의 경험과 내 경험은 다른 것이기에 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상대에게 나 역시 힘들다고 말하는 건 최악이다. 그것은 공감이 아니다. 더불어 대화는 자랑할 기회가 결코 아니다. 상대가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흐름을 따르면 그 대화에 맞는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은 그의 대화의 방향을 바꿔 맥을 끊게 한다. 흐름을 따르지 않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는 당신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몇 번 어수룩한 질문이 이어지면 상대는 본심을 말하지 않게 된다. 상대가 말을 할 때 진심으로 잘 듣는 것이 상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상대가 마음을 열어 가슴 깊은 곳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우리는 사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능하다. 말은 빨리 해도 분당 25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들을 때는 거의 2배에 가까운 500개 정도의 단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가 2번 말하면 1번만 말해야 적당하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대화를 주도하고 싶기에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나를 주목하고 내가 이끌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교류는 대화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에 있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듣는 것이 대화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 그것은 교류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공감하는 순간 한 인간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다. 풍연심. 기라는 아름다운 동물이 있었다. 이 동물은 발이 하나였다. 이 동물은 발이 하나밖에 없기에 발이 100여 개 되는 지네를 부러워했다. 지네는 발이 없는 뱀을 부러워했다. 발이 없어도 잘 돌아다니는 뱀이 부러웠다. 뱀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했다. 바람은 가지 않아도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부러워했다. 눈에게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보지 않고도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최고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마음은 형체와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동물, 기를 부러워했다. 이 이야기는 장자 추수편에 소개된 풍연심이란 제목의 바람은 마음을 부러워한다는 뜻을 가진 내용이다.
세상이 힘든 이유는 욕심과 부러움 때문이다. 만족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이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알렉산드로스는 불과 20살의 왕이 됐다. 알렉산드로스는 20대를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 정복 활동으로 보냈고 그의 나이 30에는 그리스, 이집트, 인도 북서부에 이르는 서양의 전례가 없던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명장이었다. 그 자신감으로 세계의 끝까지 정복하겠다는 욕심에 인도를 침공했으나 병사들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결국 바빌론에서 사망했다. 서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였던 그도 결국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그의 왕국과 함께 사라졌다.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재물과 권력을 가졌던 알렉산드로스였지만 만족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나보다 더 큰 부자는 어디에나 있고 설령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도 매년 부자 순위는 달라진다. 부자도 재력뿐 아니라 권력, 인기, 명성, 권위도 부러울 수 있으니 스스로 만족을 배우지 못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만족하는 순간 비교할 이유가 없어져 굳이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치가 생긴다. 소득이 높아지면 자신을 명품으로 치장할 의미가 없어져 오히려 브랜드 로고 없이도 훌륭한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아도 행복할 수 없다. 나보다 부자는 여전히 많고 나보다 현명한 사람 또한 많으며 나보다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은 계속 늘기 때문이다. 부러워만 하면 자존감만 낮아진다. 자신을 자책하기 바쁠 뿐이다. 비교를 중단하고 욕심을 버리는 순간 만족과 행복이 손을 잡고 들어온다. 미국 작가 티모시 페리스가 쓴 4시간이라는 책에 멕시코 어부의 행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생활에 만족하기에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 여기에 내용을 소개한다. 뉴욕의 사업가가 코스타리카 해변으로 휴가를 떠났다. 노을을 보며 거닐다 해변에서 한 어부로부터 물고기 몇 마리를 샀다. 물고기가 너무 맛있어 다음날 다시 그곳을 찾았으나 어부는 물고기가 떨어졌으니 내일 다시 오라며 거절했다. 사업가는 어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맛 좋은 물고기를 매일 몇 마리만 잡아서 팔고 있다니 사업가가 어부에게 물었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 팔면 더욱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어부가 말했다. 글쎄요. 저는 아침에 충분히 잠을 자고 잠을 깬 뒤 아이들과 놀다가 한두 시간 정도 물고기를 잡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잠깐 낮잠을 자고 이른 저녁이 되면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마을에 나가 술을 마시고 기타를 치며 친구들과 노래를 부릅니다. 제 삶은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사업가는 어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저는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MBA를 받았고 사업이나 마케팅은 자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지금보다 행복한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부가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그 다음은요? 당신이 고기를 많이 잡으면 여유 자금이 생겨서 큰 배를 사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 척의 배를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어부들에게 돈을 받고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 5년쯤 지나면 돈을 많이 벌어 가공 공장도 세울 수 있고 당신 이름의 브랜드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돈을 많이 번 뒤에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쯤 되면 당신은 사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회장을 하면 됩니다. 당신은 20년 내에 억만장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는 뭘 하죠? 억만장자가 되면 여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적한 해변에 별장을 짓고 가족들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충분한 잠을 자고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줄 수도 있고 배부르고 졸리면 낮잠을 자도 됩니다.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마을에 나가 술도 한잔하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편안한 여생이죠. 어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여보세요, 사업가 양반. 당신이 보다시피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글이 주는 교훈은 모든 행복은 상대적이며 자기 안의 결정에 따라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는 세월이 가면서 더 행복해짐을 느낀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이 늘어서도 아니고 명성과 권위가 높아져서도 아니다. 가령 복권에 당첨되거나 승진, 합격 같은 좋은 일이나 주변인의 사망, 실패, 부상 같은 나쁜 일이라도 3개월 이상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조사됐다. 행복은 스스로의 자각이다.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자각에서 온다.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여전히 불행해진다. 현대 자본주의 창시자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비참하고 무질서해지는 까닭은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의 차이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좋은 것이야 있겠지만 지나친 열정으로 신중함이나 공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과거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 잘못에 대한 후회로 마음의 평화를 잃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가진 것과 갖고 싶은 것의 차이를 크게 느끼면 불행을 느끼기 마련이다. 꿈은 그를 행복하게 하지만 꿈에 이끌려 가면 꿈도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나친 바람이나 걱정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을 사라지게 만든다. 행복은 스스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결코 외부의 조건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바란다. 내가 지금 충분히 행복을 만끽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자각을 얻고 난 후에 생긴 자유 덕분이다. 오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에 대하여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의 내용 중 일부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책은 어떤 대화 통로보다 진심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당연히 강연이나 방송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중압감에도 책을 쓰는 이유는 이 책을 읽고 그날 저녁 인생이 바뀔 누군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글이 주는 진실의 힘이 전달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이 책에 기울인 시간과 열정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책에 지난 삶을 살며 온몸으로 터득한 세상의 경험과 생각의 변천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의 지난 인생에서 일어난 기회와 사명을 공유하는 이 과정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에 대하여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